어, 오늘 수능 날인데, 그죠? 혹시 자녀분 중에 오늘 수능 보는 어머님 혹시 계세요? 안 계시죠? 계세요. 이거. 그, 어쨌든 오늘 혹시 오늘 수능 수험생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오늘 시험장에 간 학생들, 대략 얼마 정도 된 것 같아요? 대략 한 50만 조금 안 돼요. 한 49만 얼마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49만 얼마 정도 되는데, 올해 수험생이 역대 제일 작은 인원이에요. 실제 올해 인원이 제일 작고, 혹시 중1 어머님 계세요? 중1 여기 중1 예비 중1 중1 현재 중1 현재 중1이 제일 많죠, 그죠? 얘네들이 2007년생인가요? 현재 중1 애들이, 그죠? 2007년생 황금 돼지띠. 그때 좀 인원 애들이 좀 많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랬고, 초등학교 3학년인가 고기가 또 굉장히 좀 인원이 주는데, 대체적으로 수험생은 대략 한 40, 학생들이죠. 그 학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대략 한 45만 명 정도 되는데, 수능을 안 보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빼고 재수생들 합하고 이러면, 시험 안 보러 가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재수생들 합하면, 재수생이 올해는 대략 한 15만 명 정도 된 걸로 나오더라고요. 좀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어쨌거나, 그 재학생들하고 재수생하고 합하면, 보통 수능 시험 보는 아이들이 한 50만,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한 60만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5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만 명. 그래서 우리가 50만 명에 보통 4% 그럼 얼마예요? 몇 만이죠? 2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죠? 50만 명에 7% 그러면 이제 3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만 명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서울대, 연대, 고대 모집 정원이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그러니까 50만 명 중에서 10,000명이니까 몇 퍼센트예요? 2%. 그러니까 상위 2% 정도 돼야지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를 가고요. 그냥 수치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학이 이제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이렇게 있잖아요. 서성한이라고 하는 대학. 그 세 학교 인원이 7,500명 정도 돼요. 7,500명이면 대략 1.5%잖아요. 1.5%. 그래서 그 6개 대학에 들어가려면 전체 퍼센트로 얘기하면 3.5%예요. 3.5%. 그러니까 그 6개 대학 들어가는 게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3.5%. 문이과 그냥 다 뭉뚱그려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5% 정도 돼야지 그 6개 대학 정도를 가고요. 아까 제가 7% 얘기했잖아요. 7%가 이제 3만 5천 명인데, 7%까지를 모집 정원으로 이렇게 위에서 세보면, 학교별로 세보면, 11개 학교죠. 그러니까, 아까 6개에다가 중경외시 있었잖아요. 중경외시에다가 이화여대 정도? 이렇게 합하면, 대략 한 7% 정도 돼요. 그래서 한 3만 5천 명, 거기까지가 다 합하면. 그러니까, 중경외시 이화여대만 따지고 봐서 그 인원은 한 17,000명 정도 되거든요. 17,000명. 그러니까 그게 17,000명이니까 그게 한 3.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그 퍼센트가 대략 한 7% 정도. 그러니까 인서울 하려면 우리가 보통 10% 이내 정도 돼야 된다. 그러니까 2등급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서울 하려면 보통 그래도 2등급이 11%잖아요. 그죠? 2등급이 11%니까 대략 한 2등급 정도 때가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인서울 정도가 되고, 아까 이 상위
상위 그 6개 대학 정도를 지원을 하려면 물론 이제 문과하고 이과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어요. 문과하고 이과는 의대라는 데가 있고 뭐 또 많잖아요. 그죠? 문과보다는 좀 이과가 좀 유리한 이유는 의대가 대략 한 3,000명 정도 되고요. 의대가. 그리고 수의대 있죠? 수의대. 수의대가 500명 전국에. 그 다음에 치대 있죠. 치대가 600명. 뭐 외우기는 쉬워요. 아니, 이거 대략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우술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거 다 띄고 그냥 얘기하면. 치대가 600명. 그 다음에 한의대가 700명 정도 돼요. 한의대가. 그 다음에 요번 2022년도부터 약대가 학부 모집을 해요. 예전에는 약대를 대학교 2년 다니다가 시험 봐서 약대로 편입하는 형태였는데, 약대가 이제 학부로 뽑아요. 1학년부터 뽑는 게 그게 1,6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이과 계열에서, 그러면 이제 의대, 뭐 수의대, 약대, 치대 뭐 이렇게 다 하면 그 인원 다 합하면 대략 한 6,000명 정도 되거든요. 6,000명? 6,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뭐 6,000명이 뭐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이렇게 확 안 와뒀잖아요. 6,000명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50만 명, 뭐 6,000명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확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요새 대학들이 보통 몇 명 정도 뽑아요. 한 대학이. 그냥 뭐 아주 큰 대학 말고 그냥 뭐 일반적인 대학이다라고 하면 대략 한 몇 명 정도 뽑는 것 같아요. 대략. 한 3,000명 정도 뽑지 않나요? 그죠? 뭐 3,0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한 3,000명 정도 기준 잡으면 그냥 뭐 터프하게 얘기하면 그 중에 자연계가 한 1,500명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1,500명 된다. 한 학교에 1,500명 정도 뽑는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면, 그러면 아까 6,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런 학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4개. 그런 상위권 대학 4개가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연계들한테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요즘에는 보면 뭐 취업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입시에서 그냥 수치적으로 보더라도 좀 자연계가 그래서 좀 뭐 대학 들어가기가 좀 더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 주니까 그런 게 조금 좀 용이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수치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오늘 뭐 수능 날이고 이래서,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서두에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런 좀 수치를 좀 큰 수치 있잖아요. 뭐 자자부리하게 이런 건 모르더라도, 우리 자녀 아이가 이제 곧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우리 아이도 또 수능장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가려면 한 2% 이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서성한까지 6개 대학이 들어가려면 거의 한 뭐 4% 정도, 이 정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상위권 대학이라고 일컬어지는 10개 대학에 들어가려면 최소 7% 정도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그냥 아까 2%라는 숫자, 서울대, 연대, 고대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전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새 몇 명이죠? 한 학년에? 보통 한 뭐 고등학생들은 학교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한 200명 전후예요. 그죠? 2%면 몇 명이에요? 4명. 그죠? 전교 4등 이래. 아니면 5등 뭐 이렇게. 그죠? 4% 그러면 8명. 그러니까 한 전교 10등. 감이 오시죠? 반에서 10등이 아니고 전교 10등.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이렇게 간다. 그 생각이 크게 큰 그림을 그리면 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좀 뭐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맨 말미에 그럼 어떻게 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할 텐데 어쨌든 좀 하여튼 입시라는 그 흐름은 입시에서의 어쨌든 사실 뭐 그 경쟁이죠. 입시에서의 경쟁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일단 좀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상황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통 일반고라고 불리워지는 그냥 일반고가 이제 1,600개가 있어요. 전국에. 대략 한 뭐 1,573인데 그냥 저는 뭐 이렇게 수치가 뒤에 뭐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그걸 뭐 외울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대략 1,600개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600개에 한 전교 아까 4등 정도가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1,600명에다가 곱하기 4로 6,400명이네요. 그죠? 6,400명이 일반고에서 그래도 좀 공부한다는 아이들이 저기에 있어요. 그죠? 뭐 지역에 따라 또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런 거 무시하고 생각하면 한 6,400명이 전국에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가 있어요. 외고. 그죠? 외고. 외고는 전국에 30개가 있어요. 30개가 있고 인원수는 대략 한 200명 정도씩 해서 한 6,000명 정도 돼요. 외고 인원수가. 경기도에는 8개의 외고가 있죠. 왜 경기도에 있는 외고가 중요하냐면 외고는 광역 선발을 해요. 전국 선발을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당에 산다. 그럼 경기도에 있는 외고를 지원할 수 있지. 우리가 무슨 뭐 부산에 있는 외고나 어디 서울에 있는 외고, 분당에 살면서 대원외고를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사를 가야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광역 단위 선발을 하는 곳이죠. 그렇죠? 외고라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인원들 30개 외고가 있고 인원은 한 6,000명 정도 된다. 그럼 외고에서도 뭐 어떤 외고건 간에 또 뭐 편차가 있겠지만 대략 뭐 한 학교당 10명 정도는 되게 잘하는 아이들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뭐 거기 10명, 학교당 10명 이렇게 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학교당 10명씩 계산하면 여기도 한 300명 이 정도 되죠. 그죠? 3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고등학교가 8개가 있어요. 전국에. 7개였는데 하나가 늘었어요. 대구에 있는 대구국제고가 하나 더 생겼는데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대구하고 해당이 되는 거지. 그리고 경기권에 있는 게 이제 3개가 국제고가 있죠. 동탄, 청심, 고양. 그죠? 이 3개 국제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원할 수 있죠. 선발 방식은 보통 2단계로 뽑아요. 1단계에서 그냥 내신 성적 가지고 내신 성적하고 뭐 출결 이 정도 봐가지고 1단계에서 대략 한 2배수 정도 뽑아내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단계 점수가 160점이에요. 만점이 그 160점에다가 그 면접 있죠, 면접 40점 더해서 최종 선발을 해요. 성적은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어느 성적만 들어가요? 외고. 영어만 들어가요. 영어만 들어가요, 영어만. 이게 왜 160점이냐고 하냐면 학기당 4학기가 들어가잖아요. 아까 제가 160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만점이. 이게 4학기가 들어가잖아요, 4학기. 4학기가 들어가니까 한 학기당 40점씩이에요. 그래서 A면 40점을 받아요. 영어 다 ABCD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취도 A를 받으면 40점이 되는 거고 B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4점씩 감점이 돼요. B 받으면 4점 빼주니까 36점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점수예요. 그래서 영어 외고에 들어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다 올 A여야 해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올 A가 돼야 돼요. 일단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렇게 되고 그 성적하고 이제 면접으로 결정이 되는데 면접은 보통 학생 기록부하고 뭐 학업 계획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그러한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고하고 국제고도 똑같아요. 국제고도 똑같은 선발 방식으로 아이를 선발을 하죠. 그 다음에 자율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자율고는 이것도 인원이 꽤 돼요. 인원이 꽤 되는데 이 자율고는 2가지로 분류가 돼요. 2가지로 분류가 되는 게 하나는 자율형 사립고, 그걸 자사고라고 부르죠. 자율형 사립고 하고요. 자율형 공립고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는 그럼 뭐냐? 자율형 공립고는 좀 약간
교육 환경이 좀 취약한 지역에 국가에서 이런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율고는 일반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교과 편성에 있어서 학교장의 재량이 좀 많아요. 일반고는 딱 정해진 대로 이렇게 교과 편성을 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과를 좀 배치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교장 선생님의 그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학교가 우리가 자율고등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율고등학교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자율고등학교 중에서도 아까 했지 뭐 좀 약간 그냥 뭐 자율형 공립고의 대부분은 그냥 일반고하고 비슷해요. 수준 자체가. 별로 그렇지 않고 여기 자율고등학교에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학교들이 좀 있죠. 그게 뭐냐면 전국형 자사고, 그죠? 전국형, 그러니까 전국에서 뽑는 자사고, 그죠?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있어요. 10개. 전국형 자사고가 10개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 지역에 있는 거는 용인 외대부고, 뭐 상상고, 민사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가 이제 다 그거와 같은 자율형 사립고인데 전국 선발을 하는 학교예요. 전국 선발을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10개가 되고 대략 인원수는요. 전국 선발하는 요 아이들의 인원수가 대략 2,600명 정도 돼요. 2,600명. 인원수, 그러니까 아이들 인원수가. 그 다음에 광역형 자사고라고 있어요. 광역형 자사고. 그러니까 이 자율고등학교 중에서 좀 경쟁력 있는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들은 광역형 자사고가 있는데 광역형 자사고라는 것은 우리 뭐 경기도에는 어디가 광역형 자사고예요? 어디죠? 경기도권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선발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권에서 아이를 선발하는 거예요. 경기권에서. 어느 고등학교 그래요? 광역형 자사고. 동산고등학교. 안산에 있는. 안 들어보셨구나. 있어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동산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예요. 안산 쪽에 있는데 명문고등학교예요. 이제 그런 학교들이 이제 광역형 자사고예요. 광역형 자사고.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쪽에는 서울 전역이 서울 특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광역형 자사고들의 대표적인 학교가 어디예요? 휘문고등학교. 신문에 나오면 휘문고등학교 뭐 서울대 뭐 20몇 명 보냈다는 뭐 이제 그런 학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광역형 자사고예요. 그런 학교들이 이제 광역형 자사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부산에 가면 뭐 해운대 고등학교 뭐 이런데 부산 쪽에 이제 그런 데가 이제 광역형 자사고고 거기 있는 애들이 나름 어쨌든 좀 그래도 좀 이제 좀 공부하는 아이들이 좀 모여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전국 광역형 자사고, 그러니까 사립고등학교죠. 광역형 자사고가 전국에 28개가 있어요. 28개가 있는데 인원은 대략 한 7,6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인원을 합하면 대략 10,000명 정도 돼요. 10,000명. 그 학교의 아이들을 다 합하면 10,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기 선발은 대체적으로는 그냥 내신 성적 가지고 아이들 선발해요. 내신 성적 가지고 선발하고 주로 뭐 면접이 있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정 경쟁률이 안 되면 그냥 뭐 추첨해서 뽑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그냥 내신 성적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거의 정량 평가로 내신 성적 가지고 그냥 산출하는. 그리고 과목은 뭐 학교마다 좀 다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이러한 주요 과목들을 주로 반영을 해요. 어떤 학교들은 뭐 전 과목을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어쨌든 뭐 그거는 저렇게 그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면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이 중학교 그냥 내신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국형 자사고는 아까 전국형 자사고 10개 있었잖아요. 거기는 반드시 면접을 봐요. 그것도 아까 그 외고나 이런 특목고처럼 2단계 전형을 하죠. 1단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다시 면접 점수 활용해서 최종 선발을 하는 이런 식의 전형을 씁니다.
전국형 자사고는. 근데 광역형 자사고들 있잖아요. 광역형 자사고는 거의 뭐 내신 성적으로 그냥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고요기 집단의 이제 그런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 자율고등학교에 농촌형 자율고라는 게 또 있어요. 농촌형 자율고. 10개가 있어요. 10개. 10개. 주로 기숙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농촌 지역에 좀 이게 교육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 일대에 좀 우수한 아이들을 좀 모집을 해서 하는데, 모집 인원은 전국 단위 선발도 하고요. 반은 전국으로 뽑고 반은 지역의 지역 애들, 그 지역 아이들을 선발하는 그러한 농촌형 자율고가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가 이제 공주사대부고 뭐 이런 데가 그런 학교예요. 농촌은 자율학교.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 학교가 뭐 대략 한 인원은 한 200명? 이 정도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입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고등학교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고등학교라는 게 있는데요. 과학고등학교는, 전국에 20개가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죠. 이거랑 똑같아요. 외고나 국제고와 똑같이 설립 목적이 특목고예요. 특목고.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고, 전국에 20개가 있으니까 이 특목고들은 아까 선발 방식이 광역,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지역에서만 선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외고도 뭐 우리가 이제 경기도권에서만 이렇게 하듯이 이 과학고등학교 20개가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 분당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과학고등학교는 경기 북과고 하나예요. 이게 광역 선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역에 과학고가 하나씩 이렇게 존재하는, 서울만 2개예요. 인구가 좀 커서 거기는 서울에는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경기권에는 그냥 경기 북과고 하나가 있습니다. 인원은 대략 한 120명 정도 선발을 하고요. 어쨌든 보통 단계는 2단계로 선발을 해요. 1단계는 서류. 근데 서류인데 이 과학고등학교는 서류를 좀 굉장히 꼼꼼히 봐요.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서 입학사정관이 학교를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불러요. 학교 선생님까지, 추천서 써준 선생님까지 불러요. 그 진위 여부를 아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질문도 굉장히 해요. 그래서 1단계 통과하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를 그러니까 서류 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내신 성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 얘가 과학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역량이 되는지에 대한 좀 심층 면접을 해요. 1단계서부터. 그래서 보통은 학교에 들어오게 하죠. 옛날에는 좀 찾아다니기도 했어요. 학교에 입학사정관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생을 면접하고 뭐 이렇게 그랬었는데, 그리고 담임 선생님도 확인하고 뭐 이렇게 얘가 진짜 그런 건지 확인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그냥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 담임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가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단계가 통과되면 2단계는 이제 보통 1박은 하지 않고 하루 잡아서 캠프를 해요. 그래서 뭐 면접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면접을 좀 세게 해요. 심층 면접을 하죠. 아이에 대해서. 실제 수학과 과학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아이를 최종 선발하죠. 과학고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영재고보다 힘든 것 같아요. 합격률로 보면. 이게 하나뿐이 없으니까, 경기권에 하나뿐이 없는 학교라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역량이 되는 아이가 실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전체 학생 수는, 여기 과학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대략 한 1,600명 정도 돼요. 1,600명. 그리고 이 학교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능, 이게 어차피 이제 특목고잖아요. 수학과학에 대한 특화된 학교이기 때문에 무슨 수능 공부를 막 많이 시켜주거나 그런 학교가 아니에요. 커리큘럼 자체가. 외고도 마찬가지예요. 국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외고나 국제고는 수시형 학교예요. 정시보다는 수시형 학교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외고만 하더라도 전문 교과를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외국어와 관련된 전문 교과 수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전문 교과 수업이 많기 때문에 실제
그거를 잘 하려면, 그 학교에서 그 내신을 잘 따려면, 뭐 수능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교권 아이들이 보통 그 학교에서 정교권이 되려면 외국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 그래 내신을 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런 그 수능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학교를 진학하는 거는 주로 수시 전형 있죠.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그냥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아이를. 그런 전형을 통해서 들어가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아이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 자체가 수능하고 관련된 그런 교과목을, 여기는 이 학교는 더 심해요. 그런 교과목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에요. 주로 보면 커리큘럼을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이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주로 뭐 대학교 1학년 때 이과 아이들이 배우는 그러한 그 교과목들 있잖아요. 뭐 일반 물리, 뭐 이런 교과목, 뭐 일반 생물, 뭐 일반 화학, 뭐 이런 식의 교과목들, 실험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편성이 쭉 돼 있어요. 돼 있어서 그런 심화교과 위주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고, 대다수는 그냥 수시로 대학을 가요. 그리고 여기 과학고 아이들은 2학년 때 졸업하는 아이들도 한 40% 정도 돼요. 고등학교 2학년, 조기 졸업이 가능한 학교예요. 학점만 되면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졸업하고 그냥 대학 들어가는 그런 TO가 있어요. 보통 한 40% 정도? 그 정도 아이들이 2학년 때 졸업하고 과기원이나 이런 데를 진학하죠.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과고 아이들이, 물론 안 풀리는 아이들은 뭐 중위권 대학을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서 과고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냥 뭐 그래도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뭐 이런 과기원들 있잖아요. 카이스트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지스트 들어봤어요? 지스트, 그 다음에 디지스트. 그러니까 지스트는 광주과학기술원이고요. 디지스트는 대구 디지스트. 그 다음에 포스텍 들어보셨죠? 포스텍 뭐 이런 데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 과기원 쪽으로 보통 진로를 잡아서 들어가는 거죠. 이 아이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뭐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가요. 뭐 웬만한 대학은 다 가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재고등학교가 전국에 8개가 있어요. 영재고등학교가. 그리고 인원은 대략 한 8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하고 합하면 얼마예요? 2,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1,600명에다 800명이니까 뭐 2,400, 2,500명 정도 되는 거죠. 요 아이들만 숫자만 하더라도 2,500명. 그죠? 2,500명 되는데, 요 영재고 아이들은, 영재고 선발 방법은 3단계로 해요. 과학고는 2단계였잖아요. 영재고는 3단계. 1단계는 서류예요, 서류.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1단계 서류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재고는 1단계 서류가 그다지 까다롭진 않아요. 웬만하면 붙어요. 웬만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C, D, B 막 이런 게 막 생기부상에 굉장히 많아. 이러면 좀 힘들어도 뭐 B 한두 개 있는 정도? 이 정도는 뭐 그냥 통과할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 B나 이런 것들이, C는 좀 곤란하고 B 정도가 수학하고 과학이면 좀 힘들어요. 어차피 영재고도 이게 과학계통의 그 학교니까 수학과학의 비중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수학과학에 대해서 B가 있으면 좀 곤란한데, 나머지 뭐 국어나 영어 이런 거 1, 2, 3학년 그 생활기록부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들어가냐면 이게 현재까지는 중학교 2학년 성적표만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재고 입시는 좀 빨라요. 과학고등학교는 들어가는, 제출되어지는 성적표가 3학년 1학기까지 다 돼가지고 그게 제출이 되지만, 얘네들은 제출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내년에는 5월 달까지 서류하고 6월 달에 지필고사가 있어요. 좀 이렇게 늦어졌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2학년 것까지 뿐이 안 들어가요.
제출되어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2학기 있죠. 그래서 영재고를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2학년 내신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B 만들어 놓으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2학년 때 활동 내용이 좀 많아야 돼. 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자소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세부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좋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1단계는 그래서 웬만하면 통과되고요. 영재고는 중요한 게 2단계예요. 2단계가 지필고사를 보거든요. 지필고사가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냥 유지하기로 했어요. 지필고사. 그래서 2단계 지필고사가 내년에는 6월 달에 있어요. 6월 달에. 원래는 5월 달에 있었는데요. 한 달 미뤄졌어요. 그래서 6월 달에 지필고사가 있고요. 지필고사를 2단계 통과한 아이들이 보통 한 1.5배수에서 2배수, 학교마다 좀 다른데 1.5배수에서 2배수 정도를 뽑아요. 2단계 통과까지, 그러니까 2단계 시험 본 아이들까지, 그러니까 지필고사 봐서 거기서 성적 우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3차 캠프를 하는, 여기는 3단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구조예요. 영재고는 그런 식의 선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좀 변경된 입시사항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또 하니까 영재고 관심 있으신 분은 그때 오셔서 한번 더 들으셔도 좋을 듯 싶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현황 제가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이런 학교들이 쭉 있는데 일반고에서 4명, 외고에서 학교별로 10명, 국제고에서 학교별로 10명, 전교 10등까지 그 다음에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 뭐 여기서도 그냥 학교별로 10명, 그 다음에 과학고 다 집어넣고 영재고 다 집어넣고 이 인원을 다 합하면 10,000명 정도 돼요. 이 인원을 다 합하면 10,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치로 보면 이 인원을 다 합하면 10,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10명뿐이 안 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세면 훨씬 넘어가는 거죠. 그죠? 아까 10,000명이 뭐예요? 서울대, 연대, 고대. 그죠? 그 정도 인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런 게 이제 현재 입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요거는 아까 자율형 사립고 10개, 보통 우리가 뭐 자사고 그러면 이 학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보통 학년별로 내신 성적이 어떤 과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거 뭐 홈페이지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한번 그냥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대체적으로는 3학년 2학기까지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러면 3학년 2학기까지 들어가면 반영 비율은 20%, 20%, 40%, 40%. 2, 3, 3, 40%, 40%가 아니라 2, 3, 3, 1번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모델 있죠? 요런 모델이 일반적이고요. 만약에 요게 안 들어가면 보통 여기가 3, 3, 4 이런 식으로 보통은 3, 3, 4 아니면 뭐 2, 3, 5 이런 것들도 있죠. 학교마다 조금씩 뭐 좀 다른데 성적은 좀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국영수 사과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예체능은 빠진 거잖아요. 예체능은 빠진 건데 여기 정교과 그러면 예체능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김천고 같은 경우에는 뭐 국영수 중에서 2개를 선택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개를 선택하는 게 어머님들 우리가 입시 용어에서 교과라는 개념하고요. 교과, 과목 이 차이점 아세요? 교과와 과목.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게 교과예요. 교과. 그러니까 교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일 그러면 과일에는 뭐 바나나도 있고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이런 개념이 교과고요. 그 교과 안에 과목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써 있는 것은 국어 교과예요. 교과. 그죠? 국어와 관련된 모든 교과목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써 있는 것은 교과다. 이런 식의 개념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교과다 그러면 사회 과목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회와 관련된 모든 그 과목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점수 환산하는 거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넣어보면 아주 뭐 금방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쨌든 이렇게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분당 지역에서 보통 아까 얘기했던 외고, 자사고, 국제고 뭐 이런 데 이렇게 진학하는 퍼센트를 보면 대략 한 5% 정도? 요거만 좀 기억하시면 되죠. 5% 정도 간다. 5% 정도가 가더라. 밑에 보면 한 5% 정도 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중등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관심이 있으신 게,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뭐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까? 그리고 실제 얘네들의 입시 성적은 어느 정도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것도. 항상 한 3월, 2월, 3월 되면 이렇게 막 무슨 서울대 입학생 많은 랭킹 순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상위 랭크에 돼 있는 학교들을 보면 다 자사고들이거나, 그죠? 특목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들이 상위 랭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학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객관적으로. 일반고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사고라고 했던 요 자사고가 전국형 자사고가 있고, 아까 제가 앞에서 광역형 자사고가 있다고 그랬고, 인원수는 대략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사고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서울대학교 입학생을 그냥 분석한 자료예요. 분석한 자료인데 교육부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한 건데 이 자료를 보면 10,000명 중에서 서울대를 간 게 수시하고 정시를 합해서 대략 한 5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죠? 500명 조금 안 되니까 대략 한 4.5%에서 5%, 한 5% 잡죠, 뭐. 그래서 전국형 자사고나 광역형 자사고에서 서울대 들어가는 퍼센트는 대략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 그죠? 학교별로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평균 냈을 때 그런 거예요. 학교마다 자사고 중에서도 좀 센 학교들은 더 많이 보낼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평균으로 얘기하면 그 정도 된다. 과거는요, 아까 1,6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대략 한 13% 정도 보내요. 서울대만. 서울대 입학하는 게 과거가 한 13% 정도 돼요. 영재고는요, 35%예요. 서울대 들어가는 입학 비율이. 서울대 입학 비율이. 왜 이제 서울대를 기준으로 생각하냐면 어차피 서울대가 최상위 학교니까 그 밑에 학교들은 이거에 가늠해서 좀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수준으로 보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영재고가 35% 정도 보내고요. 외고나 국제고는요, 대략 한 4.5% 정도 보내요. 서울대를. 그러니까 거의 자사고하고 좀 비슷해요. 자사고 좀 비슷한 그 정도가 돼요. 그죠? 일반고는 워낙 많으니까 이거 해봐야 별로 의미도 없어요. 해볼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 일반고는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 지역 거를 좀 봐야죠. 분당 지역 거를 보는 게 맞잖아요. 그죠? 전국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당 고등학교를 봐야 되는데 분당 고등학교에서 제일 좀 센 학교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머님들이 알잖아요. 낙생고등학교죠. 그죠? 낙생고등학교인데 낙생고등학교가 작년에 신문에서는 12명 나왔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온 거는 그게 2월 달인가 이렇게 나온 걸로 12명 발표 나왔는데 학교에서 최종 집계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발표한 거 그리고 학교 설명회에서 발표한 건 17명이에요. 작년에. 물론 이거는 졸업생 다 포함한 거예요. 아까 자료 있죠? 바로 전장 자료도 다 졸업생들 다 포함해서 재수생들까지 다 포함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평해요, 그건. 그래서 낙생고등학교가 17명을 보냈다는 거거든요. 17명이면 전국 몇이냐면 일반고 기준에서 전국 5위예요.
그러니까 한일고등학교 있죠? 한일고등 들어보셨죠? 충남에 있는 후기고등학교인데 한일고등학교 다음이에요. 한일고등학교가 19명이고 여기가 17명 약생고등학교가. 약생고등학교 학교 학생 수 기준으로 보면요. 대략 한 7% 정도 돼요. 7%. 그러니까 낙생고가 진짜 좀 센 학교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17명을 보냈으니까 이거 많이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분당 중앙고등학교가 11명 보냈어요. 중앙고가 대략 한 200명 정도, 200명 좀 더 되는데요. 그 정도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비교하면 이것도 한 5% 정도 숫자예요. 분당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낙생, 중앙, 그 외에 뭐 늘푸른 고등학교, 보평 고등학교 이런 데도 한 뭐 5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4% 정도. 4%는 2%. 보통 200명에서 뭐 2.5에서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보면 그런 거죠. 인원수로 크게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분당 지역에서의 일반고 자체가 상당히 이제 경쟁력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이 학교뿐만 아니라 뭐 대진고, 뭐 영덕여고, 뭐 이런 데도 다 그래도 뭐 한 해에 보통 항상 4명, 5명씩은 보내요. 4명 수치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략 한 2.5% 정도 비율로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로 보면. 뭐 아까 자사고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나죠. 거기는 선발한 아이들이고 걔네들은 선발한 거잖아요. 선발한 아이들이고 얘네들은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지원해서 간 거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장단점도 있죠. 그렇잖아요. 장단점도. 보통 일반고는 상대적으로 좀 뭐 내신 따기가 좀 용이하다. 그죠? 자사고 이런 데는 어쨌든 분위기는 좋은데 내신 따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장단점들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그냥 뭐 좀 대학교에서의 인원수, 선발 인원이나 고등학교에서의 상황이나 고등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입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좀 입시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을 좀 한 모금 먹고 할게요. 그 입시 요 얘기하기 전에 이제 뭐 흐름은 이렇게 됐었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 여기 혹시 현 초등학교 6학년 여기까지가 특목고가 있고요. 그죠? 특목고 마지막 세대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현재 5학년부터는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죠?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특목고 자사고는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2025년도예요. 2025년도에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폐지하는 이유는 고등학교의 어떤 고등학교 교육을 진로 적성에 맞는 어떤 선택형 교육, 그죠? 그다음 고교 학점제, 그죠? 학점 이수제로 변환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2025년도부터는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다 일반고로 전환을 한다. 일반고로 전환, 그러니까 과고, 마이스터고 이런 거 빼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다 일반고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 수능에 대한 얘기들이 막 굉장히 막 논란이 되다가 최종 결정된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뭐 이제 수시 전형에서의 뭐 금수저 전형이 어떠느니 막 등등 뭐 하여튼 시끄러워지다가 최종 결정된 게 수능이 그나마 공정하니, 그죠? 수능이 그나마 공정하니 수능을
40%까지, 그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에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40%까지 다 늘려라 이렇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가죠. 그죠? 너네 그거 안 지키면 뭐 이렇게 보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수능이 2023년도부터예요. 2023년도 정확하게는 2023년도. 2023년도면 어느 아이들이냐면 지금 수능 보는 아이들이 2021학년도 아이들이에요. 21학년도에 대학을 들어가니까. 그리고 2022학년도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고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들어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1, 그러니까 예비 고1, 그러니까 예비 고2죠, 사실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부터 40%를 유지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3학년도부터 유지하라 이 얘기였는데, 대학에서는 당연히 1년 땡겨서 해요. 바로 닥쳐서 하지 않고 보통 1년 땡겨서 하니까 2022년도부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40%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서울대만 지금 아직까지도 2022년도까지는 그냥 30%죠. 여기 보면 30%잖아요. 서울대만. 서울대는 이제 2023학년도부터 40%를 맞추게 될 거예요. 맞추게 될 텐데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이슈죠. 이게 가장 큰 이슈예요. 수능이 40%로 됐다. 그럼 수능이 40%가 되면 현재 고등학교 지형에 있어서 현재 고등학교 지형에서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어느 학교가 유리하죠? 센 학교가 유리하죠. 센 학교가 유리하죠. 당연히. 센 학교가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가 유리한 거예요. 특히 자사고들. 이것만 보면 당연히 자사고가 유리한 거예요. 이거.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유리하다. 일반고 중에서도 어떤 학교들? 센 학교, 분위기 좋은 학교, 정시로 많이 보내는 학교, 이런 학교가 유리한 거죠. 그렇잖아요. 정시가 40%가 되니까 이거 2월 인원 생각하면 한 45% 최소 이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센 학교가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부 방침은 자사고나 특목고를 폐지한다고 나온 거잖아요. 2025년도에. 그런데 교육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한테 대단히 유리하게 교육정책이 이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대로 보겠냐는 거죠. 근데 어쨌든 40%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후속 발표가 난 게 이거죠. 주요 대학들은 추천 전형을 무조건 10% 해야 돼. 이게 교과 전형이야. 교과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10%씩 해.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거야. 너희들 무슨 뭐 이렇게 국가지원금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이제 하니까 각 주요 대학들이 쫙 발표를 하죠. 이게 뭐예요? 학생부 교과예요. 교과. 교과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반영 비율을 한번 보세요. 반영 비율을 보면 뭐 교과 100, 교과가 최소한 80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교과 100이거나 교과 80이에요. 80, 90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 전형은 특목고 아이들이나 자사고 아이들은 쓸 수 없는 전형이에요. 써봐야 무조건 떨어져요. 워낙 교과 성적이 많이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10%를 늘리는 거죠. 그죠? 이거만 보면, 또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고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게 10%나 되잖아요. 10%. 그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정시가 늘어난 측면으로 보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이런 쪽이 특히 자사고 이런 쪽, 그 다음에 센 고등학교 이런 쪽이 유리한데, 이 전형으로 보면 이거 내신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추천 인원을 보면 각 학교별로 추천 인원을 보면 다 몇 %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4%. 그럼 뭐 200명이다 그러면 전교 8등. 뭐 한 250명이다 그러면 전교 10등. 그죠? 여기까지가 추천 인원이에요. 학교별로 이렇게 추천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추천을 받은 학생들끼리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고 아이들, 그러니까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에요. 학교별로. 사실은 이거를 다 합산하잖아요. 이거를 학교별로 이거를 만약에 다 합산을 하면 추천 인원 있잖아요. 이거를 다 합산하면 한 170명 돼요. 그럼 한 학교당 추천할 수 있는 TO가 170명이야. 그러면 1등에서부터 170등까지 하나씩 다 줄 수도 이론상으로는 그러는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학교에서 200명에서 170등 되는 애한테 추천서 써봐야 붙겠냐고요. 그리고 뽑지도 않아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추천 전형은 상위 그룹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주 호재죠. 어차피 여러 개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연대 받는 아이가 고대도 받고 서울대도 받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아니면 뭐 고대하고 연대 쓰는 아이들이 성균관대도 받고 서강대도 받고 한양대도 받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중첩돼서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로 상위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굉장히 호재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어차피 자사고 가는 아이들도 상위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위권 아이들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이게 자사고를 선택해야지?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사고에서도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사고 간다고 해서도 또 좀 상위 그룹에서 놀아야지 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지?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현실은. 그러니까 이제 상위권 어머님들은 이제 고민이 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야 되냐? 일반고를 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좀 더 가면 그러면 일반고 기준에서 그럼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정도를 받으려면, 이거를 추천을 받으려면 대략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교 10등 정도 안에 넣어서 놀아야 돼요. 이거부터 할까요? 전교 10등 정도. 전교 10등 정도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보통 전교 1, 2등 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서울대를 추천을 받겠죠. 서울대 추천을 받을 거고요. 서울대나 아니면 카톨릭 의대를 추천을 받아요. 둘 중에 하나. 두 개를 다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전교 1등한테 선택권을 줘요. 너 서울대를 추천받을래? 아니면 카톨릭 의대를 쓸래? 카톨릭 의대가 학교장 추천이 한 명이 있어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너 카대 의대를 쓸 거야? 아니면 저거를 쓸 거야? 뭐 이렇게 추천을 줘요. 그러니까 전교 1, 2등 아이들한테는 이거를 줄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전교 한 10등 이내에 있는 아이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이 있어요. 일반 전형은 추천서 없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대,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 뭐 이런 것들을 좀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전교 10등 하는 아이들은 그 밑에는 안 써요. 납치당할까봐. 안 써요. 그 밑에는 안 써요.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 밑에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전교 10등, 물론 이런 전교 10등인데 내신은 되게 잘하는데 수능이 완전히 엉망이야. 그럼 쓰겠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쓰는데 분당권에서 보통 한 전교 10등 이내에 있는 아이는 그래도 내신도 되지만 수능도 웬만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대학들은 잘 안 써요. 밑에 여기 이 정도 되면 그냥 여기 쓰고 나머지 정시를 쓰거나 이렇지 이 밑에 쪽으로 쓰진 않아요. 보통 아까 그 교과 전형 다시 올라가 보면 일괄 전형이잖아요. 면접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뽑는 거예요. 수능 최저만 맞추면.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만 맞추면 그냥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보면 나는 저 대학 정도는 그냥 수능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안 쓰죠. 그 밑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수시에 붙어버리면 정시에 기회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 학교 가야 돼요. 납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괜히 혹시 몰라서 뭐 그 밑에 대학을 썼는데 수능을 봤는데 대박이 났어. 그래도 그 밑에,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걸 뽑혔어, 그 밑에. 그럼 자기가 뭐 하나 틀렸어. 그런데도 그 학교를 가야 돼요. 억울하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뭐 자기 수능 성적하고 비례해서 이제 어떻게 봐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우리가 일반 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분위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가능성이 있다면 전교 10등 하는 고등학교, 10등 이내에서 돌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라. 저는 그게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뭐 전교 한 20등,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머님들 등급에 대해서는 알죠? 1등급이 4%, 2등급이 몇 %예요? 11%, 3등급. 3등급 얼마요? 23%. 3등급 23%, 4등급 40%, 5등급? 그건 몰라도 돼요. 5등급 몰라도 돼. 4등급도 사실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그냥 4등급은 40%니까 좀 외우기가 쉬워서 그냥 외워지는 거지 외울 필요도 별로 없어요. 3등급까지가 좀 유의미한데 보통 우리가 요기 등급, 한 전교 10등 하는 아이들, 분당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에 내려가면 그보다 훨씬 내신 성적 좋아요. 좋은데 분당에서 보면 아이들이 워낙 이제 층이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그 앞에서 전교 10등까지를 서로 찢어 먹어요. 서로 찢어 먹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평균 등급을 내면 대략 한 좀 센 학교는 2등급 정도 나오고요. 교과목 평균 등급을 내면 평균을 내면 평균 등급에 대한 평균을 내면 한 2등급 정도 나오고 좀 그렇지 않은 학교는 보통 한 1등급 후반 정도 나와요. 1.8, 1.9 등급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새는 인원이 좀 줄어서 등급이 더 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0명이면 전교 8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재수 없어서 9등하면 2등급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평균 내보면 아이들이 등급이 막 1등급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의 마지노선이 2등급 이내예요. 2등급 이내. 보통 2등급 이내 정도 돼야지 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야지 뭐 학종도 좀 쓸 수 있고 좀 그렇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요 정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통 한 20등 정도 하는 아이들이 보통 2등급 중반이나 아니면 뭐 하여튼 앞에가 2자로 시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정도 아이들이 여기예요. 2등급대 아이들. 그 정도 아이들이에요. 2점 중반. 보통 학생부 일반 고등학교 기준에서, 제 일반고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고 기준에서 보통 내신 성적은 최소 2등급 한 중반 정도까지는 확보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어요. 그나마. 그래야지 좀 상위 학교들을 좀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마지노선이 아마 전교 한 20등 정도 될 거예요. 전교 20등 정도. 학교에서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가 이렇게 이제 경쟁력이 있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입시의 흐름은 큰 흐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시 확대, 또 하나는 교과 추천 전형의 10% 증가. 두 가지. 그래서 좀 상위권 학부모들이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이제 그거다. 상충되는 어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시가 늘고 교과 전형이 늘다 보니까 당연히 줄은 부분은 이제 학종이 좀 줄은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22년도부터 좀 준 거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당연히 뭐 정시 늘고 교과 전형 늘었으니까 줄을 수 있는 부분은, 논술은 학교마다 있는데요. 있는데 논술은 여태까지 뭐 줄을 만큼 줄었어요. 그래서 뭐 더 줄을 거는 없고 줄은 게 이제 학종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학종이. 그래도 여전히 순위로 보면 가장 큰 게 어디예요? 지금 현재 2022년도부터는 정시, 그죠? 정시가 제일 크고 모집 인원 중에서 예전에는 가장 큰 게 학종이었잖아요. 요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뽑는 게 학종이었어요. 학교에서 70% 정도를 다 학종으로 뽑아댔으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뀐 거죠. 정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학종이죠. 그 다음에 교과 추천 전형 순위가 이렇게 됐죠. 교과 추천 전형, 그 다음에 논술, 뭐 실기 이런 쪽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학생들을 뽑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순위로 보면. 학종 어쨌든 인원이 줄었어도 그래도 학교에서 뽑는 인원은 랭킹 2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학종은 굉장히 좀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비교과도 또 많이 챙겨야 되고 이렇게 돼서 이 전형 자체가 좀 준비할 게 많은.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은요, 사실은 정시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는 정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학종이라는 요 제도는 아이들의 성적을 정성평가하는 거잖아요. 정량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평가. 수능처럼 어떤 점수로 일렬로 세우는 게 아니라 얘의 그 학업에 있어서의 그 자취들을 다 분석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3 때까지 자기 수능 과목하고는 관련 없는 그러한 내신 과목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까지를 다 챙겨야 되니까 3학년 1학기까지. 그 다음에 비교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전형은 학종을 노리는 아이들은 수능 준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종을 한다? 학종을 하면서 정시까지도 잘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 자체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종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관리해왔고 자기가 비교과를 관리해온 아이가 고3이 수능이 앞으로 됐다고 그래서 뭐 그거 다 내팽개치고선 수능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정도 온 아이들은 그냥 학종에다가 올인을 해요. 실제. 보통 학종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이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수능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죠. 학종을 노리는 아이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돼요. 여기 학종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아까 뭐 전교권 아이들도 당연히 학종을 하고요. 전교 한 20위권 아이들 다 학종 같이 해요. 뭐 교과도 하고 그런 애들이 교과, 학종 이런 거 다 섞어서 써요. 섞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학종은 좀 좋은 게 아주 상위권은 면접을 수능 끝나고 보는 대학들을 주로 써요. 상위권 아이들은. 납치당할까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괄 전형을 하는 학교는 잘 안 집어넣어요. 상위권 아이들은. 그거 납치당할까봐 아니고, 뭐 일괄로 그냥, 학종도 일괄로 뽑는 대학들이 많아요. 뭐 성균관대, 서강대 이런 데는 일괄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학교에서 뽑아버리면 그 학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또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고 주로 뭐 연대라든가 고대라든가 이게 좀 수능 끝나고 이렇게 집어넣는 전형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자기 수능 성적 봐가지고 내가 이 수능 성적이 잘 나와서 서울대 들어갈 성적이에요. 그러면 그 면접할 때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떨어지는 거니까. 면접 점수 없으니까. 그리고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통 하죠. 어쨌든 이제 학종을 보통 어느 학교건 간에 그게 뭐 자사고 아이들도 그렇고요. 자사고 아이들은 대부분은 교과 전형을 집어넣을 수가 없으므로 그 아이들은 다 학종이에요. 학종으로 집어넣는 아이들은. 그러니까 자사고는 딱 두 부류죠. 그 아예 학종으로 미는 아이들이 있고요. 학종에 해당되지 않는 내신 성적을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정시로 미는 거죠. 그래서 고3 되면 그 정시파 아이들한테는 내신 성적 관리 막 열심히 하지 못하게 해요. 얘네들이 혹시 그냥 그 앞에 있는 애들 막 내신 까먹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거. 그리고 또 그런 역량이 돼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맘먹고선 한번 내가 얘들 한번 뒤집어 놓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막 애들이 막 성적이 망가져 가뜩이나 내신 성적 등급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지들끼리 막 서로 갉아먹어가지고 안 좋은데 고3 때까지 얘가 막 달라붙어서 내신해버리면 뭐 그래버리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죠. 넌 정시니까 그냥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쨌든 뭐 주로 이제 그런 데는 학종. 외고나 이런 데도 다 그래서 학종이에요. 물론 이제 외고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전문 교과들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고 사실은 어차피 수능 과목은 그렇게 하면 그냥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종이라는 어떤 입시 제도가 그래도 하여튼 여전히 있고 이 전유물이 보통 특목고 자사고 쪽은 여전히 상위권 아이들은 여기를 노릴 거고
일반고에서는 보통 뭐 교과 쓰는 아이들이 보통 학종도 같이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뭐 거의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입시의 변화는 아까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뭐 현재 고3도 그렇죠. 현재 고3 아이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현재 오늘 수험장에 가 있는 걔네들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2학년 아이들도 이걸로 공부하고요. 1학년 아이들도 공부하고,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도 당분간 요 교과 과정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1학년에 들어가면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하냐면 어떤 과목들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1학년 들어가면 여기를 공부를 해요. 그거는 1학년 들어가면 영재고 빼고는요 다 이거 공부해요. 딴 거 안 하고요. 이건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고등학교 1학년이면 누구나 공부해야 되는 공통 과목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느 학교 영재고 빼고는 다 이 과목을 다 공부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수능에 들어가는 과목은 한국사입니다. 한국사예요. 근데 저거는 웬만하면 다 1등급을 받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과목은 아니에요. 그랬다고 그래서 이게 수능 과목이라고 해서 지금 벌써 뭐 선행학습을 시키고 그러지는 않아도 돼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각 대학에서는 저거를 뭐 한 3등급까지 이렇게 받아도 다 만점 처리해요. 그러니까 보통 점수로 보면 한 30점 이상 맞으면 될 거예요. 50점 만점에 30점 이상 맞으면 다 만점 처리한다. 보통 뭐 3등급, 4등급 이상 뭐 이 정도의 그냥 자격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과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1학년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나머지 과목은 수능에 안 들어가요. 수능 과목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로 이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공부합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을 공부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 평가를 하고요.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이렇게 칼같이 나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다 성취 평가를 합니다. 성취 평가는 3단계로 합니다. A, B, C. 그것에 대한 특별한 A가 몇 %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 규정은 없고요. 다만 그냥 대략 한 30% 정도는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략 학교에서 그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 시험을 절대로 어렵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렵게 출제하지 않아요. 대학에서는 그러면 이것의 내신 성적은 어떻게 처리하냐? 대략 뭐 A를 맞으면 다 그냥 만점 주고 점수 간격도 크진 않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냥 여기는 아예 안 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대학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어차피 성취평가여서 아예 빼버리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그냥 정성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이 과목에 대해서는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정성평가. 애가 그냥 뭐를 선택했는지만 보는 정도? 이 정도만 봐요. 진로 선택 과목은 다 A, B, 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거. 이 자연계 아이들 투 과목 하는 거 있죠? 물투, 화투. 내신이에요, 내신. 지금 내신 말씀드리 수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신에 있어서 물투, 화투, 지투 뭐 이런 것들 있죠? 투 과목들 다 성취평가입니다. 성취평가예요. 내신은. 됐고요. 그 다음에 국어부터 볼게요. 국어는
국어는 이것들, 여기가 이제 국어 과목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이게 전체 7개가 있네요. 7개가 있는데, 독서 문학, 여기 동그라미 치고, 이게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수능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는 문과 계열이건 자기가 대학을 문과 계열을 가건 이과 계열을 가건 간에 무조건 이거는 공통으로 선택해야 돼요. 독서하고 문학은. 그리고 여기 써 있는 화작하고 엄매 있잖아요. 이거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수능은. 화작과 엄매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요. 수능에서는 공통. 누구나 다 독서하고 문학은 다 해야 돼요. 독서하고 문학이 공통이고요. 화작과 엄매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이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도 있고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성적 산출을 따로따로 하냐? 아니에요. 같이 해요. 그냥.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한 줄 세우기입니다. 수능은. 수능은 화작을 선택하는 아이와 엄매를 선택하는 아이를 따로따로 성적 산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줄 수에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한 줄 세우기로. 그러면 쉽게 생각할 때 이거 불이익 있는 거 아니야?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 성적 산출하는 그 통계하시는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을 다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셨어요. 설계를 했어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다 보완을 했어요. 그것이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맨 마지막 날인가요? 최상위권 그 수학공부법 거기에 보면 요거 성적 산출하는 그 공식을 그때 좀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거나 그냥 한 줄 세우기를 하는 거다. 그냥 성적표에 이것만 표시돼요. 그냥 얘는 뭐 화작을 선택했다. 얘는 뭐 엄매를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문법이 어느 거예요? 화작하고 엄매 중에? 문법. 국어에 문법 나오잖아요. 문법. 국어 문법. 이게 어디예요? 화작이에요? 엄매예요? 엄매죠, 엄매. 그죠? 엄매가 화작이에요. 그 문법이에요, 엄매가. 언어와 매체,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면 특성이 뭐냐면 문법은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맞나요? 암기성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풀 수 있어요. 근데 화작을 선택하면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외울 건 없는데 지문이 길어져요. 국어 시험은 어려운 게 뭐예요? 지문이 긴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화작을 선택하면 또 지문이 길어. 그러니까 외우진 않아서 좋은데 외우는 게 외우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지문이 길어서 시간 관리가 좀 어려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단점은 있어요. 외우지 않아서 그냥 읽어서 그냥 풀면 되는데 좀 지문이 더 길어진다. 요 차이점이 이제 그 정도 돼요. 여기 있는 국어는 수능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과목이에요.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그죠? 국어는 제가 이렇게 좀 보면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국어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국어를. 그러니까 뭐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냥 뭐 좀 나중에 공부하면 저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특히 수능은 좀 안 그래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를 한번 놓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3 때 가도 이게 만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어 성적이 안 좋아서 재수하는 아이들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라. 재수해도 국어 성적 잘 안 오른다. 이런 얘기들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국어가 단기간에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좀 안 됐던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학과학만 아주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국어하고 하여튼 언어 쪽이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이게 좀 쉽게 좀 잘 안 오르긴 올라요. 하면 오르긴 오르는데 이게 그렇게 단기간에 막 기복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어는 좀 쉽게 생각할 과목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할 과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수능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이것도 좀 신경을 중학교 때부터 좀 아이가 하여튼 대학을 좋은 대학 가려면요 특정 과목을 잘해서는 좋은 대학 못 가요. 대학은 주요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 잘해가지고 갈 거면 차라리 영재고나 과고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준비하세요. 그건 수학과학만 잘하면 갈 수 있어요. 아주 탁월하면 돼. 그쪽에서. 차라리 그쪽에서. 그러면 뭐 국어, 영어 이런 거 좀 못해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뭐 특목이건 어쩌건 간에 뭐 자사고건 이쪽에서 그냥 뭐 일반고건 이쪽에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으면 좀 주요 과목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학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원, 수투 있죠. 수원, 수투. 요게 공통 과목이에요. 요게 수능 공통 과목입니다. 수원, 수투. 여기서 수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문과하고 이과하고 공통으로 배우는 미적분이에요. 수투 과목이. 수투 과목이 공통 미적분이거든요. 요게 이제 공통 미적분이에요. 그래서 요게 공통 미적분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문과건 이과건 다 수원, 수투는 무조건 응시를 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수원, 수투까지는. 그리고 나머지 미적분, 확률 통계, 여기 기하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요 세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은.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성적 산출은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건 간에 한 줄 세우기예요. 성적표상에는 얘가 무엇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가만 나와 있어요. 아, 얘는 기하를 선택했다. 얘는 미적분을 선택했다. 이것만 나와 있어요. 그럼 왜 거기다 써놓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중에서 그 이과 학생들을 모집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받아요. 그 학생은. 아, 이건 명시를 해놨어요. 이과 계열에 오려면, 그러니까 이과 쪽에 오려면 무조건 확률 통계를 선택하면 안 돼요. 미적분하고 그다음에 기하를 선택해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이과 계열을 가려면 기하나 미적분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서 보세요. 보통 우리가 내신을 버린 학생들 있잖아요. 내신 성적이 한 3등급 나오고 막 넘어갔어요. 아니, 내신으로는 경쟁력이 없어.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이런 판단이 들면, 물론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 아이들은 수학 같은 경우도 입학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얘 내신 성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아이가 아까 같이 수원, 수투, 뭐 자기가 만약에 미적분만 선택을 한다. 그래서 수원, 수투, 미적분만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 과목은 안 들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안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을 들었어요.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렇게 요새는 시간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듣게 되거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가 나는 수능 과목이 어차피 수원, 수투, 미적분만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수능 과목이니까 나머지는 뭐 이거 확률 통계 어차피 나는 뭐 이과니까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거 세 개만 이렇게 딱 듣고 나머지는 딴 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상위권 아이들은 입학사정관들이 얘는 뭐 이따위로 공부를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너 이과인데 어떻게 수학을 이렇게 수능 과목만 딱 이렇게 얍삽하게 듣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신 성적을 버리는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굳이 뭐 확률 통계나 기하 이런 거 막 열심히 할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내신 성적 다 버리고 자기는 수능으로 대학 갈 거면.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게 수능이 이제 굉장히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정도 되면 벌써 다 정해요. 그냥 아 나는 정시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애당초 확률 통계 이런 건 열심히 안 해요. 아이들이 어차피 이거 수능 볼 게 아니니까. 그런데 웬만큼 내신을 챙기는 아이들은 다 해야 돼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까지 다 해요. 최소 4개는 해야 돼요. 교과목을 4개는 최소 4개. 그러니까 최소 4개를 하는 거니까 보통 문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문과 계열 애들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만 해요. 문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확률 통계만 하고요. 이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미적분, 기하를 주로 해요. 주로 하는 게. 오히려 확률 통계는 이제 이게 수능 교과목도 아니니까 이게 어쨌든 요 4과목을 주로 하게 된다. 이런 거죠. 할 때. 그리고 수능도 마찬가지로 문과 계열, 이과 계열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문과 계열을 진학하건 이과 계열을 가건 간에 그냥 이걸로 성적 산출을 하는 거예요. 확률 통계를 보통 문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데 수능에서 확률 통계 아까 얘기했듯이 확률 통계를 선택하건 뭐 미적분을 선택하건 간에 한 줄 세우기예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입시 현실에서는 좀 불리하죠. 그죠? 문과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이과 아이들보다는 수학 성적이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밑에 깔아주는 역할들을 좀 많이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입니다. 영어는 영어 1, 영어 2가 이게 수능 과목이에요. 영어 1, 영어 2가 수능 과목이고 이건 절대평가예요. 90점 넘으면 무조건 1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평가죠. 등급평가. 80점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영어. 한국사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요거 빼고요. 요거 여행지리, 사회문화탐구, 고전과 윤리 요거 빼고 나머지 요쪽 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그죠? 이거 중에서 무조건 2개만 선택하면 돼요. 수능은 2개만 선택하면 되는데 단 이과 아이들은 과학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과학이 서로 다른 과목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화원, 화투 이렇게 선택하면 안 돼요. 다른 과목이어야 돼요. 서로 다른 과목 2과목을 선택해야 된다. 이과 아이들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변수는 뭐냐면 서울대나 카이스트 쪽을 가고 싶으면 우리 아이가 반드시 2과목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나머지 대학들은 2과목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문과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과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2개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조건. 이 많은 과목 중에서 얘네들도 빠져야 되네요. 여기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것도 수능 과목에 빠져 있어요. 이것도 안 해요. 맨 밑에 거 그건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거 여행지리, 사회문화탐구, 고전 이것도 수능 과목이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선택 과목 중에서 수능에서 필요한 건 2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은 내신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수능하고는 관계없이 이 모든 걸 다 해야 돼야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원은 4개 다 해요. 원은 내신에서. 근데 투는 2개 정도 해요. 근데 과학 중점 학교 있죠. 과중학교, 중앙고등학교라든가 보편고등학교 이렇게 과중반이 있는 학교 있잖아요. 그 과학 중점 학교. 이런 데는 보통 투를 4개 다 해요. 투를 4개 다 해요. 4개 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3학년 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능식인데 투 과목을 4개씩이나 다 해야 되니까 사실 곤욕스럽죠. 그러니까 내신을 버린 아이들은 절대로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딱 2개만 하고 내신도 아예 과감하게 버려요. 아이들 공부를 안 해요. 그냥 2개. 수능 과목 2개만 그냥 공부하고 처음부터. 2학년 때부터 그래요. 2학년 때부터 나이가 만약에 화원하고 생원을 선택한다. 그러면 화원, 생원 이거 2개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머지는 그냥 대충 보는 거죠. 이런 식의 사실은 이제 현상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근데 내신을 챙겨야 되는 아이들은 이거를 어쨌든 왜냐하면 이게 정성적으로 평가하니까 얘가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그래도 공대를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투과목을 그래도 한 최소 2개는 들어야 돼요. 최소 2개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교의 학습량은 중학교 때도 물론 애들이 바쁘긴 하지만 고등학교 학습량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진짜로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수행평가도 많고 하여튼 뭐 엄청 애들 바빠요. 뭐 애들 보면 진짜 이렇게 그리고 특히 전교권일수록 애들은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수행평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혼자서 다 해. 조별로 하잖아요. 애들은 안 해. 그러니까 얘는 좀 마음이 급하니까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며칠씩 밤새고 이래. 애들 학원에 나타나면 거의 파김치피다도 나타나. 어제 뭐 2시간뿐이 못 잤어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막 그놈의 수행평가는 왜 이렇게 몰아서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 몰아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팍 내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거든요. 뭐 과목이 너무 많으니까 애들이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사실은.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 사실은 선행학습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선 중요한 게 수능하고 내신이잖아요. 사실은. 특히 내신 성적이 유리하면 엄청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가 있잖아요. 학종도 쓰고 교과도 쓰고 수능도 또 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고등학교에서는 내신하고 수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내신 중요하잖아요. 내신이 중요해서 중학교 때는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선행을 하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면서 선행할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심화예요. 해왔던 것들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때 선행이 안 돼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겨울방학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열심히 해서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행을 하면 망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거 뭐 내신 성적도 안 나오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금방 그 해 바로 수능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정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학습 전략이 중학교 때 그래서 선행을 시키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고난도 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도 고등학생들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선행은 방학 때만 시켜요. 그리고 선행할 시간이 없어. 학기 중에 뭐 내신하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행을 해요. 일단 내신 성적이 나와야죠. 이런 구조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늘 중등부 어머님들이시니까 특히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은 1, 2 들어가면 엄청 바빠져요. 그래. 특히 과학 같은 경우에 2학년 때 보통 과학 4과목 이렇게 탁 들어가 버리면 보통 3개나 4개는 다 하거든요, 아이들이. 이거 과학은 다 해요. 물화생지 다 하니까 4개 다 하죠, 대부분. 4개 다 하기 때문에 이게 뭐 2학년 때 이게 밀집돼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주로 이쪽에서 한 2개 정도 해요. 과학 중점 학교는 4개 다 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경우는 미리 그래서 뭐 다 4개를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중학교 때 좀 시간이 되니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시겠지만 아마 문자도 좀 나가고 이럴 거예요. 저희 영재센터 쪽에 보면 거기서 주말에 이렇게 중등과학 이렇게 선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안내 문자가 아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한 6개월 과정 이렇게 아주 중등과학이 뭐 물리화학 중심으로 해서 좀 끝나고 그 끝난 아이들은 뭐 물원, 화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 특목관 쪽에도 과학 프로그램이 그쪽은 이제 완전히 고등 내신하고 수능 중심으로 해서 또 그러니까 영재센터는 좀 선행 중심으로 이렇게 과학이 깔려 있다라고 하면 고등 특목센터에서는 주로 좀 내신하고 수능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쪽 강사진은 주로 좀 유명한 강사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강의력이 되는 그런 강사진들. 이런 강사진들로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좀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좀 해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심화 위주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수학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 뭐 맨 마지막 이건 한 장이 있으니까 중학교 내신 성적하고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상관관계가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표 보세요. 중학교 내신 잘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 뭐 중학교 내신 뭐 이렇게 좀 잘했던 아이들하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이렇게 등급 잘했던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에 대한 상관표가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밀집됐겠죠,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중학교 때 좀 잘했던 아이들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렇게 뭐 그냥 중간 정도뿐이 안 되는 아이들도 많고요. 아니면 중학교 때는 좀 이렇게 좀 미진했어도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상관관계는 크게 없다. 왜냐하면 뭐 그건 다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의 평가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다 등급 평가, 그 절대 평가였잖아요.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보통 A 맞는 아이들이 한 30% 정도 돼요. 학교별로 30% 정도 되는 게 고등학교 내신으로 얘기하면 그게 3등급하고 4등급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A 뭐 5레이야 막 이렇게 됐던 아이들도 사실은 고등학교 그 평가 기준으로 보면 거의 30% 정도가 A였기 때문에 그 30% 끝머리에 걸려서 가까스로 A를 맞았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연히 3등급하고 4등급 사이예요. 내신 등급이. 거기다가 학습량이 많아요. 고등학교는 학습량이 많아서 중학교 때 머리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공부해서 성적 나오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좀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절대로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어요. 설사 조금 약간 이 두뇌나 이러한 것들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그러니까 학습 양가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은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가 선행학습을 어디까지 시켜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항상 어떤 자리가 그래요. 선행은 어디까지 해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이들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이게 무슨 그 벽돌 만들듯이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1년 정도 선행하는 게 적당할 수 있고요. 어떤 아이는 뭐 2년 정도 선행하는 게 그래도 뭐 적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6개월 선행하는 게 적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그냥 현행 진도 나가는 게 걔한테 맞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도 속도는 뭐 무조건 빨리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이한테 맞는 선행 속도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그런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좀 쭉 가르쳐 보면 잠깐만요. 선행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특히 수능이나 내신에 있어서의 그 상위권을 유지하려면요. 수학 역량을 키워야 돼요. 수학 역량. 그러니까 수학 역량.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건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게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의 수학 역량을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관건이거든요. 결국은 보통 수능 문제에서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몇 문제인 것 같아요. 수학 시험에서, 수능에서 킬러 문제. 옛날에는 3문제였어요. 옛날에는 3문제인데 지금은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5문제로 바뀌었어요. 대신에 3문제에서 5문제로 바뀐 대신에 그때 3문제는 진짜 2문제가 진짜 어려운 킬러였어요. 그래서 애들이 그 2문제를 제끼고 풀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1등급이 나오니까. 왜? 항상 92점이 1등급 컷이거든요. 그러니까 4점짜리 2개를 틀려도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평가원 사람들이 또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2문제를 버려.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만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나머지를 실수 없게 만들어서 92점을 딱 저스트로 맞히는 거예요. 그럼 1등급이야. 이렇게 맞췄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그 킬러 문제는 진짜 터무니없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략을 바꾼 거예요. 5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만드는 대신에 예전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는 뺀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 고난도 킬러는 빼고 준 킬러 정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그 문제들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1등급을 맞거나 만점을 맞아요. 수학에서. 근데 그러면 그 5문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은 그 싸움이니까. 그렇잖아요. 그거를 풀면 1등급이 되는 거고, 아니면 만점을 맞는 거고, 아니면 뭐 2등급을 맞고 뭐 3등급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급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결국은 그 싸움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웬만하면 다 풀어요. 애들 보통 나머지 그 5문제 빼고는요, 애들 보통 한 30분이면 다 풀어요. 100분 중에. 나머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가. 푸냐 못 푸냐 이거예요. 거기에 이제 객관식도 2문제가 있고요, 주관식도 3문제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식은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 학습 역량을 어떻게 키우냐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제안 드릴 때 이런 거예요. 선행 속도는 다 어떻게 아이에 맞춰서 하되, 어머님들이 저희 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가 공부하는 문제집 중에서 선행을 나갈 때는 그렇게 고난도 문제를 좀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배우는 과정이니까. 근데 자기 학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럼 중학교 2학년인데 선행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선행을 안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선행하는 건 그냥 놔두더라도 자기 학년 거만큼은 반드시 고난도 문제집을 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집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집은 하루에 많이 풀 수 있는 문제집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양치기에서 무슨 센 수학처럼 양치기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집을 하루에 아이의 역량에 맞춰서 한 문제건 아니면 2문제건 하루에 반드시, 하루에 한 문제씩 하면 일주일이면 7문제 푸는 거잖아요. 하루에 2문제씩 풀면 14문제 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풀을 때 답을 안 보고 풀어야 돼요. 진짜 고민을 해서 1시간이 걸리건 2시간이 걸리건 3시간이 걸리건 답을 안 보고 푼다.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축척이 됩니다. 그런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은 문제를, 그게 단순하게 개념을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어떠한 단원과 단원의 연계, 그 조건을 해석해서 단서를 찾아내고 또 다른 어떠한 조건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이런 식의 구조예요. 그게 되게 복잡해요. 문제 자체가, 문제 구성 자체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집을 꼭 경시 이런 거 안 시켜도 돼요. 물론 경시 같은 거 시키면 좀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또 너무 경시 수학은 워낙 또 내신이나 수능하고는 또 좀 약간 도움은 되죠. 그런 것들도 어쨌든 애들의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은 되긴 하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어려운 문제집 있죠. 그런 거를 하나를 선정해서 그것을 좀 답을 안 보고 아주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답을 안 보고 푸는 연습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그게 중학교 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면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한 문제를 가지고 1시간씩 고민해서 풀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한 문제, 고등학교 이런 거죠. 웬만한 거 다 풀고 하나 가지고 고민할 수는 있어요, 아이가. 근데 그거를 문제 여러 개를 가지고 항상 푸는 것마다 다 안 풀리는데 그거를 답 안 보고서 계속, 아니면 혼자 자기 힘으로 안 풀리는 거 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 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고민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좀 약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하루에 한 문제건 2문제건 아니면 3문제건 아이의 역량에 따라 5문제건
그거를 가지고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고민해서 이렇게 시키면 수학 과목은 처음에는 굉장히 아이가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도 나중엔 점점 수학이 재밌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수학은 좀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으로 아마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학교 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워낙 학습량이 많아지니까 중학교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학습 밸런스를 맞춰서 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제 얘기는 다 끝났고요. 저희 재원생은 아마 담임 선생님들이 나와 계실 거니까 겨울방학 시간표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상담 받으시면 되고, 혹시 오늘 제 얘기 중에서 다시 좀 상담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학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3층, 여기가 2층이거든요. 3층에 올라가시면 거기에 계시면 제가 올라가서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